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새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협상 타결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교착 상태이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10대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 정치권에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또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교계 또 시민들도 추모제를 가질 예정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시민들의 추모제 행사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오늘 또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식 사과 촉구, 그리고 직접 한번 시민들이 연 추모 행사제에 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는 의견 제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윤 대통령께서 그 직접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5일 내내 분향소를 찾고 그리고 또 종교 행사를 통해서 아주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유족과 다수의 국민들이 그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의 이 시발이 사실은 대국민 공식 사과에서 비롯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난번 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어떤 식의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진솔하게 사과는 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껴안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없이 바로 이어졌던 이 동남아 순방에 나서면서 그 시간이 사실 흘러가 버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이 상당히 외교적 일정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유족들이 지금 정말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생각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주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득실에 따라서 시민 분향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오늘이라도 당장 시민 분향소 직접 찾아가서 유족들을 만나는 걸 어떻게 했느냐, 또 공식 사과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지난번에 시청 앞에 있는 그 분향소에 다녀왔는데요. 뭐 그런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글쎄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도 유족들을 만나서 정말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끼어들고 정치권이 뭘 요구하고 뭐 정치권이 자꾸 뭐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수록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리고 어느샌가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모두가 다 애도하고 비극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또 갑자기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세월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정말 뭐 유족들과 만나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은 좀 이걸 언급을 자제하고 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은 정말 입을 악다물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좀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또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진상 규명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좀 서둘러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지금 국정조사 기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국조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제 여당은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자, 다음 주에 야당 단독이라도 열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사실 여당의 참여를 독촉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지난 11월 23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때 약간 단추를 잘못 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합의문에 보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 여야가 합의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2월 1일 법정 시한을 통과되고 난 뒤에 또 12월 15일까지 또 밀렸는데 12월 15일이 어제지 않습니까? 어제 네. 결국 또 여야가 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국정조사가 점점 밀리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은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로 가는 것이 맞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이니까 1월 7일 날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만 네, 네. 이 국정조사 기간이라는 것 자체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뭐랄까요 단독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수박 끄닫기식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조금 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는 안이 있더라도 네.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게 더 좋겠죠. 그 기간은 분명히 여야가 합의를 하면 연장하도록 했으니까요. 네. 합의를 보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 생각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조의 참여 여부를 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예산안 처리가 어제는 법인세 25냐 22냐 여기서 24%로 중재안을 김진표 의장이 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입장을 밝혔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공식적으로 거의 거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정치란 건 늘 뭐 합의를 찾아가야 하는데 네. 합의란 게 어느 일방적인 입장만 반영하면 합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23.5면 그러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 정부에서 편성하는 거니까 네. 예산안 편성에서 현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늘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했고요. 그 법인세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저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법인세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좀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야당 마음대로 지금 예산안을 마음대로 하고 법인세도 야당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 가서 심판받아라? 그럼 누가 심판받아야 되나요? 예. 이건 철학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고요.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야당 같으면 국정조사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문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반드시. 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명목으로든 정부가 실패한 거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뭐가 어떤 제도가 잘못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그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뭔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국정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은 어느 정도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통과시키고 빠른 속도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거대 야당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뭐 시간 연장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은 그냥 거기서 또 고함치고 먹박 지르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정조사도 좀 더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도수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이 학생이 대해서 한 말 때문입니다.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발언을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좀
생각이 좀 더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실이 나서서 총리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 탓이라는 식의 해명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나고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판에 이렇게 책임지는 걸 사사건건 매번 싫어하시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함께 이제는 그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으시다. 내려오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총리실에서는 뭐 책임 전가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감 능력 부재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아서 친구 둘을 잃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 삶을 마감한 고등학생을 두고 총리라는 사람이 할 말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이 한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명백하게 의도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그러한 그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위공직, 다른 직위도 아니고 지금 뭐 이 만인지상 1인 지하라고 하는 이 총리라는 아주 고위공직에 계신 분으로서의 공직자의 그 은행이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것은 결국 가면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는 식의 그런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어제 이 발언 자리가요. 이 지금 정례 기자회견의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 정례 기자회견에 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제 시점에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죠.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번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번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있었던 외신 브리핑에서도 이 언론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고위공직자가 임하는 그 가벼움의 극치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 자체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직을 담당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요?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은 한덕수 총리의 이 발언과 또 총리실에서 나온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걸 설마 그 학생 책임이야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저 말하는 걸 봐도 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저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지난번도 그렇고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의 것도 그렇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그렇게 벼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의 의도는 그랬지만 그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의도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윤정부 전체 인사들이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특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다 알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감하고 이해하고 안타까운 표현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대개의 남자들, 저도 포함해서 남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해법까지 내놓으려고 그러죠. 이런 때.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의도가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가가 공직자들은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잖아요. 생중계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150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국민들 100명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문난 잔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획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 100명을 모아서 같이 예. 문답을 통해서 한다는 소통의 의지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세 가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요? 예. 예. 첫 번째는 구체성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 국정 과제 점검회의라고 한다면 지금 출범한 지 7개월 됐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름대로 그럼 7개월 동안 뭐가 진척이 됐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액션은 앞으로 뭐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는데 연금 과제 그리고 지금 교육 과제, 개혁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없어요. 타임테이블이 담긴 이 그 액션 플랜이 안 나와 있다는 거. 액션 플랜을 만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어제까지는? 지금 예. 7개월 됐잖아요. 예. 점검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에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성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아. 두 번째는 자성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아. 지금 사실 7개월 동안 하면서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런 점검회의를 하면서 항상 돌아볼 부분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 그 부분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모두 이야기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큰 비극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처신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빠졌다. 것이고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협치가 빠졌어요. 아. 사실 이 지금 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3대 개혁 과제는 정말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관련 법을 바꾸지 않고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절대 가방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 전까지 골든타임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민주당하고 어떤 식으로의 타협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어요. 어제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좀 더 강조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했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야당과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 네. 사실은 그 협조하는 주체, 당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 반성이 일단 없었다. 그리고 협치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었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네, 뭐 보셨어요? 저도 그 아쉬운 부분은 뭐 동의합니다. 저런 자리에 성격상 뭐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뭐 얘기하고 이러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앞으로 만약 이런 더 한다면 네. 이런 거를 주제를 좀 좁혀서 아, 정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묻고 답하고 이런 것도 몇 번 반복이 돼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뭐 경제와 민생 분야, 지방시대 비전 전략, 3대 개혁과제, 연금, 노동, 교육 그 너무 국정의 많더라고요. 네, 국정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고 장관이 보완하고 그러려면 구체적이 되겠습니까? 네. 그거 다 질문한 사람이 또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묻고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 이게 되는 건데 그야말로 한 가지 묻고 한 가지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가서는 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좁히고 주제를 좁혀서 저는 가능하다면 실국장까지 참여해서 네. 정말 국민들과 함께 묻고 답하고 토론이 벌어져서 아 저렇게 하면 구체적인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것까지 가야 네.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저런 그 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저렇게 한번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혼자 하셨죠 거의. 예. 네, 그런 것을 보면 장관들께 답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조금 앞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저런 것들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획 의도인지 사회자가 과잉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의 모든 주제에서 대통령께 먼저 묻고 아. 대통령 길게 얘기하고 예. 장관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아. 실무 장관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장관은 거기에서 몇 가지를 모아서 코멘트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뭐 좀 이벤트였다고 두 생각합니다. 분 다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또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이런 또 점검회의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서 좀 더 바람직한 그러한 점검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김만배 씨 극단 선택 기도 관련 이야기인데요.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 선택을 기도했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어떻게든 좀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 예, 뭐 대략 난감, 더 넘어서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김만배 씨 극단적 선택이 나오니까 보도되니까 사실 대장동 관련된 이 주요 사건 관련인들의 이딴 그 비극적인 일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침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겨냥을 하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은 사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했다고 줄곧 이야기하고 단 하나의 그 혐의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뭔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터닝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자신들이 측근이 2명이 줄줄이 구속됐을 때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이 그때 나왔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위로든 간에 자신들이 측근들이 구속됐을 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어떻다는 식의 입장 표명 그리고 또 물론 그때 언제든지 뭐 틀으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언제든지 불러라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게 이런 식의 당당함을 좀 진작에 보였더라면 이런 식의 그 진퇴양난까지 몰렸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서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를 내놓고 내 혼자 상황이라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가 자신의 생각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극단 선택을 이제 기도한 김만배 씨에 대해서요. 왜 김만배 씨가 극단 선택을 기도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메시지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시지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정말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저도 해석을 좀 해보면 저는 그 극단 선택 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본인이 직접 자해를 해서 극단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저게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이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일 뿐이지 자해 소동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근데 저는 어느 쪽보다는 본인에게 이게 좀 아까 좀 차기 좀 표현하시지만 대략 난감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한 게 바로 김만배 씨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계속 그야말로 본인이 내게 화천대유 1호가 자기 거다라고 천화동 1호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지금 현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션. 왜냐하면 본인이 그 녹취록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3년 정도 살다 나오면 돼. 그러면 돈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임죄 공범만으로 좀 기소가 돼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3년 정도 뭐 모르겠어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 나면 돈은 지킬 수 있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뭐 800몇 억이 지금 일단 추징 보전이 되었고 이번에 260억 정도가 지금 은닉자산에 발견돼서 또 추징 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금 징역 살다 나와서 돈을 지키려고 하는 포지션만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지금 본인에게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게 지금 본인의 어떤 그야말로 극단 선택 내지는 뭐 자해 소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겠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해 말과 입장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바로 보세요? 그 때문에 상당히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지난번 구속기간 그러니까 만료로 지금 풀려나올 때 많은 분들이 남욱 유동규 씨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마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 가면 두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은닉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 지금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자신들의 아주 측근들을 지금 어제 지금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누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이거든요. 상당히 아마 정신적인 공황 상태까지 몰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역시 저도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극단적인 선택 자체가 모종의 입장 변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제스처라고 좀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뭐 재판을 하루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